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9200대 만약에 못 들으면 63K까지 내려간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제 예상대로 아시는 것처럼 오늘 거기까지 내려갔죠. 그 다음에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치 지루한 박스권 횡보를 계속 8월 들어와서 보여주더니 상자 하나 빼놓은 것 같은 그런 하락.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중력, 아래로 당기는 힘을 버거워하는 그런 비트코인의 요즘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틀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변수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력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관점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신호들이 있는데, 그리고 가격대별로 지지선과 저항선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약간 매매의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현재로서는 미국 현지의 단기 자금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9월까지 진행될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무부가 정부 운영의 재원, 그다음에 미국 부채를 갚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특히 이 7월에서 9월까지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거는 미국 시중에 있는 단기 자금들이 다 재무부 지갑, TGA라고 하는 재무부 지갑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 시중에 단기 자금이 말라버리니까 그 단기 자금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자산인 우리 비트코인은 힘들죠. 그래서 제가 9월까지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다가올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비트코인의 큰 상승을 이뤄내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9월 말 10월 초 중순 정도, 길게 보면 그 정도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한 번 더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나중에 이것을 회복해 나갈 때 그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의 그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오늘 왜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하락하고 있는 건지, 어제도 영향받았던 그런 원인들, 신호에 대해서는 제가 중복을 하지 않고요. 오늘은 또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폭은 크지 않지만 급락을 했죠. 지지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급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그 이유를 이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십 년 내, 정확히 얘기하면 19년 만에 최고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10년물 장기 채권이 4.7%예요. 그 다음에 30년물 채권이 5.2%입니다. 이게 19년 만에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국채금리가 매우 높은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국채금리가 비트코인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버클레이에서 통계를 낸 건데, 전 세계에 있는 민간 투자자, 그게 개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민간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 국채 보유 비중이 10년 전에는 50%였는데 지금 현재는 73%로 늘었대요. 엄청나게 는 거죠. 그러니까 23%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금리가 너무 매력적인 거죠. 좀 천천히 올라가는 추세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오른 적은 정말 거의 20년 만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자산가들 혹은 기관들이 이걸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글로 몰리는 거죠. 그만큼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와야 될 돈이 적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을 때는 특히 비트코인이 더 힘든 거예요. 주식시장은 규모나 있잖아요. 규모나 있기 때문에 어떤 충격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2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그냥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어백이 없는 거예요, 차에. 에어백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아주 높은 국채 금리가 이 비트코인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틀 연속 떨어지는데 미국 채권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금입니다.
금값이 다시 튀고 있어요. 올해 1월에 최고점을 이루고 계속 하향했죠. 그러다가 지금 2개월 만에 온스당 4,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금도 비트코인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비농업 부분 고용 침체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9월에 연준에서의 기준금리가 원래 인상이 될 확률이 높았어요. 한 60% 정도 봤는데 그 비농업 부분 고용의 침체가 통계로 보여지면서 이게 40%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내일 CPI 발표해요. 소비자 물가지수. 근데 지금 예상이 3.3%인데 이거랑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 뭐 물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네. 그러면서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40%가 아니라 막 30%, 20%로 더 떨어지겠죠.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금리 인상 전망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자 구조를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의 비중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동결될 것 같아 혹은 인하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자가 없는 금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다. 기준금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이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은행 등을 비롯한 몇 개 나라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중이네요. 중국이 금 ETF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금값이 다시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재미난 게 좀 깨끗하게 하고요. 옛날엔 어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언제로 잡을까요? 옛날에 뭐 3년 전, 2,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금이 오르고 최고점을 찍으면요. 그 최고점을 찍은 6개월 내지 9개월 후에 비트코인도 따라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게 깨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금이랑 경쟁하는 관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정도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현실의 패턴들이 그래서 이제는 금이랑 동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는 달러가 강하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도 강하죠. 근데 금값이 올라가요. 이것도 새로운 패턴이에요. 어떤 패턴입니다. 보통은 어때요? 달러가 약하고 유가나 물가가 유지되거나 떨어질 때 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게 있어요. 새로운 패턴. 뉴 노멀입니까? 달러도 강하고 유가도 강한데 금이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패턴. 뭔가 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질서 아니겠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금값 때문에 비트코인이 눌린다는 것도 요즘 얘기죠. 작년 올해. 그전에는 금이 오르면 어땠습니까? 이제 비트코인도 오르겠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3개월에 오를까 6개월에 오를까 좀 늦으면 9개월에 오를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어때요? 1월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길게 잡아 6개월 잡아도 7월이에요. 올랐습니까? 네,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금값이 지금 다시 튀고 있는 금값이 비트코인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도 어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몇 가지 이유와 함께 지금 이틀 연속 비트코인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그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랑 공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떨어지고 있는데 낙폭이 크진 않은 거예요. 크진 않는데 이 낙폭이 크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청산의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24시간 동안 레버리지 포지션이 약 1억 1655만 달러 청산됐어요. 규모가 꽤 크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롱 포지션 청산, 즉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포지션 청산이 79.13% 거의 80%였습니다. 예, 80%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비트코인은 4,400만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는데 이 중에 90%가 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3,900만 달러가 롱 포지션에서 청산됐습니다. 이게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현물 시장에서의 가격 하방에 압력이 된 게 사실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청산 규모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이 예전과 다르게 좀 견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횡보장을 이끌고 떨어지는 거는 뭐냐 그냥 돈이에요. 돈, 단기자금.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이고 그중에서 특히 단기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지 비트코인의 어떤 이 파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보십시오. 옛날에 비하면 지금 보세요. 고래들이나 기관들이 다시
매집을 재개했다라고 하는 거. 요 사실 빼놓고 호재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내내 거의 한 달 동안 악재만 겹치고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일일이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횡보장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단단한가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청산의 규모에 비해서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물론 하락은 했지만 크지 않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에 이어서 CVD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차트를 통해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내려간 다음에 8,963K 선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느 세력들이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가려내기 위해서 CVD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VD 차트인데요. 여기 보면 보십시오. 64.5K 65K 여기에서 계속 거래가 그래도 진행되다가 어때요? 여기 한 14시 정도? 15시? 요때 하락을 합니다. 그죠? 요 거래 가격대가 이 노란색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매도 매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구간인데 보십시오. 요 구간 64.5, 요 구간 64, 요 구간 63.5, 요 구간 63까지 뚝뚝뚝 떨어지면서 거래가 많은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각 자금 규모에 따른 매도 매수세를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일시적으로 다 떨어졌죠. 예, 다 떨어졌어요. 다 던진 거예요, 이때 공이. 근데 던진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큰 반등은 아니지만 8,963K까지 내려가서 다시 반등을 하는데 반등에 참여한 그 그룹들을 좀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봐요. 다들 반등에 참석하는데 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좀 기여도가 낮죠. 이 보라색은 뭐냐면은 1,000만, 10만 불에서 100만 불 단위로 투자하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면 고래는 아니지만 상어나 기관 정도, 중견기관 정도 되는 거죠. 기여도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참여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를 투자하는 그런 요 젓갈색은 이렇게 참여하다가 뚝 사라졌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고래는 사라졌고 상어는 뭐 별 반등에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나마 여기는 지금 무슨 색이냐면 이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뭐냐면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 투자하는 그런 그룹인데 역시 기여가 크지 않아요. 자, 요 파란색은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하고 요거 초록색과 주황색은 어떨까요? 보세요. 주황색 100달러에서 1,000달러 소규모 투자죠. 한 10몇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다음에 요 초록색은 1,000달러에서 10,000달러 한 1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 투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중소형 투자 그룹이 이 반등에 기여한 거예요. 고래나 기관이나 상업급은 아예 참여를 안 하거나 기여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다? 반등의 에너지가 약하다.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다. 물론 내일 CPI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가 있어서 딜레이 되고 버틸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상승의 기본적인 에너지가 지금 시장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현물 시장에서의 에너지가. 따라서 이거는 CPI 때문에 하루 이틀은 연기될지 몰라도 결국에 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CVD 차트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올해 9월 말 10월 초까지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일 수밖에 없고 아주 크게 한번 주저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잖아요. 한편으론 이게 기회죠. 돈 벌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이건 기회예요. 분할 매수 기회예요. 여러분들 돈은 지금 버는 겁니다. 지금 벌고 가격이 올라갈 때 팔아서 회수하는 거예요.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남은 게 이제 버는 거죠. 근데 그 버는 거는 언제 버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이 지리멸멸할 때 버는 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사실입니다. 설사 물리고 지금 여유 자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결국엔 이런 횡보나 하락을 통해서 상승의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너무 가격 상태가 시장에서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하고 이럴 필요 없다. 오히려 에너지가 쌓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올바른 관점인 겁니다. 항상 그동안 투자 역사에서 확인되어 온 사실이에요.
그렇게 좀 우리가 같이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8월 달이 분할 매수의 적기라는 거, 적어도 그런 기회가 9월 말 10월 초중순까지는 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공유하면서, 자, 근데 이렇게 계속 이럴 거냐? 예, 반등할 기회는 없냐? 대상승을 할 기회는 없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4분기, 1분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들 어제에 이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를 거는 건 뭐냐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연준 RMP예요. 이게 이제 QE가 뭡니까? 이게 돈 푸는 거잖아요. 양적 완화. 그러니까 결국에 RMP는 양적 완화는 아닌데 그런 결과를 내게 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RMP라는 건 뭡니까? 단기 채권을 연준이 사는 거예요. 시중에서.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가 나가죠. 달러가 시중에 풀려요. 단기 자금이. 근데 이거를 계속 6개월, 1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규모가 250달러, 뭐 400억 달러, 뭐 이럴 텐데 이런 규모로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러면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 QE 양적 완화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베센트가 여기 나와 있죠. 베센트가 7월, 9월 3분기에 단기 채권을 많이 발행하기로 해서 지금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자금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현지, 단기, 자금이 다 재무부 지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중의 단기 자금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힘든 거잖아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자, 힘든데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준의 RMP가 사실은 6월, 7월 동결되고 있었어요. 월 100억 달러로. 쭉쭉쭉 줄다가 4월까지는 450억 달러였는데 5월에 250억 달러 찍고 6월에 100억 달러 찍더니 7월에는 베센트가 이 단기 채권 많이 발행할 거야 라고 하니까 7월에는 이 발표가 나기 전에는 0이 될 거다. 이제 발행 안 할 거다 그러는데 갑자기 단기 채권 많이 발행한다니까 어때요? 이러면은 단기 시중 자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0으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7월 달에 드디어 감소하는 게 멈춰서 똑같이 유지했어요. 100억 달러만 풀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조절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뭐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던 거를 멈췄다. 조절한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갈 확률이 높다? 상승할 확률이 높다. 왜? 7월, 9월에 단기 채권을 많이 푸니까. 그래서 시중에 단기 자금이 점점 사라지니까.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단기 채권을 사야죠. 재무부가 싸질러 놓은 단기 채권을 막 사야죠. 그러면 이게 다시 몇 달 전처럼 막 매달 450억 달러만큼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를 12월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이게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푼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되는 게 아마 연말에 가면 한 1조 달러 정도까지 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QE다. 양적 완화다. 그래서 특히 양적 완화 중에서도 단기 자금의 양적 완화니까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4분기와 1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게다가 보십시오. 이런 이유 말고도 또 미국은 10월이 회계 연도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팅을 하죠. 그럼 단기 채권 발행, 연준의 RMP 세팅되는 거예요. 10월부터 더. 근데 그때 올리는 건 당연하고. 왜? 단기 채권 발행을 또 늘려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연준의 RMP가 결국에 양적 완화 역할을 해서 올해 4분기, 1분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폭파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뭐 단기적인 소재긴 하지만 CPI 내일 발표입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3.3% 정도 나오면 이제 9월에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 비트코인한테 좋은 가격적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9월 말 10월 초까지 갈 전반적인 대세 하락 행보에 물길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잠깐 그냥 딜레이 시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관이나 고래들이 뭐 예를 들면 JP모건 항상 비트코인을 욕하고 지금도 욕하고 있는 JP모건 욕하면서 계속 3일 4일 연속 매집을 해요. 블랙락도 현물 비트코인 매집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기관들 ETF를 통해서 지난주에 1조 4천억어치 ETF에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과 고래는
다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ETF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거기다 대고 트럼프 미디어가 비트코인 4,600개 매수했어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지금 현재 보유량이 원래 한 7,000개 정도였거든요. 7,000개, 7,000 몇백 개. 근데 4,000개나 매수했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나 트럼프 아들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는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라 꼭 반드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여기 보십시오.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그래요. 비트코인 크게 오를 거다. 최근에 투자 심리 변화 감지했다. 그러니까 블랙락이 지난주에 비트코인 엄청 샀잖아요. 현물 비트코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번에 지난주에만 1조 4천억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온 자금의 상당수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블랙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락은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횡보장이고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되게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 라고 하는 거를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블랙락은 느끼는 거니까는 블랙락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관이나 고래랑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따요. 기관이랑 고래랑 반대로 간다 그러면 맨날 잃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보십시오. 그레스케일이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해요. 중장기적으로는. 당장 오늘은 아니지만 AI를 도입한다는 거. 특히 AI 뭡니까?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제 뭐 1, 2년 안에 도입되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예를 들면 제 에이전트가 뭘 하겠습니까? 저를 대신해서 투자할 거고 주식이건 암호화폐건 비트코인이건 투자할 거고 제가 세팅해 놓은 어떤 그 룰에 따라서 할 거고 그럼 쇼핑할 거고 그래서 제가 따로 안 해도 제 뭐 생필품들 여러 가지 것들 다 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달러도 살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살 거고 그죠? 원화로 제가 돈 번 거를 계속 받고 뭐 이런 일을 대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디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일반적인 인터넷 위에서 얘네들이 일할 것 같아요. 일을 못 해요. 여기저기를 넘나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삼성증권 넷도 써야 되고 바이낸스 가서 또 모두 해야 되고 어디 가서 OKX 가서 모두 해야 되고 그죠? 또 모두 해야 되고 이마트 들어가서 온라인 쇼핑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일반 인터넷에서 못 움직여요. 여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안상으로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해야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해야 돼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가 뭐예요? 우리 비트코인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정도.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면 할수록 퍼블릭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많아진다. 수수료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퍼블릭 블록체인의 보안과 룰을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체인 암호화폐가 뛴다. 비트코인이 뛴다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AI 덕분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이 에너지에 의해서도 많이 오를 거예요. AI 산업이 망하지 않는 한 많이 오를 겁니다. 왜? AI 에이전트는 AI는 결국엔 물론 출발은 데이터 센터에서 공부하지만 그건 공부방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그러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AI의 고속도로는 어디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 비트코인에게 아주 유력한 강력한 에너지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긴 시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저의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면서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꼭 다시 확인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